오늘 좀 번거롭긴 하지만 굉장히 좀 그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오늘 오신 분들도 서로 잘 아시고 이렇게 서먹서먹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래서 또 뭐 다른 인더스트리가 섞이면은 조금 이게 좀 우왕좌왕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제너럴해지는데, 제약회사에 계신 분들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도 대화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제 소개는 드렸고요. 뭐 이렇게 저희 그 제니스 앤 컴퍼니라는 회사가 클라우드로 거듭나면서 이제 이런 그 소중한 자리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임직원을 대표로 해가지고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그 세션을 시작하면서 한 두 가지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실제 제목은 글로벌 제약회사의 클라우드 활용 사례이긴 하지만 그동안 제니스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조금 이제 그 선입관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듯 너무나 잘하는 제니스 앤 컴퍼니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요. 유니콘 세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으로 혁신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저희도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는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는 라이센스 회사가 아니라 클라우드 회사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브랜드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클라우드 젠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벤더죠. 벤더의 클라우드, 뭐 현재는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하고 있지만 그 애저를 고객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구축해드리고, 차후에는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24시간 관제, 보안, 뭐 모든 부분을 다 맡아서 해드리는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역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벤투스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돼서 여러 회사들이 합병을 했고, 그리고 2017년도부터 저희는 클라우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도 그 다음에 기술도 고객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왔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올해죠. 결국은 좀 결실을 맺어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파트너 중에 올해 2019년도 마이크로소프트 그 넘버원 클라우드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MS 행사에도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도 가서 상도 받았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그 프로젝트라고 하면 저희가 금융권, 아마 제약회사하고 인더스트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성격은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제약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지만 이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클라우드 옮긴다는 거는 컴플라이언스와 레귤레터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캐로 손해보험이라는 회사는 전체 계정계와 정보계 모두를 클라우드에 100% 다 올렸습니다. 그걸 단순하게 이아스를만 올린 건 아니고요. 그룹웨어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결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스와 파스와 이아스, 그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로 올리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그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RPA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마이데이터 요즘 사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 API, 또 보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DB 암호화에 대한 플랫폼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과거에 보신 그 세일즈 조직이고요. 2017년도 이후에 한 20명, 30명의 회사가 현재 8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대부분의 인력이 다 이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전략적 마케팅 조직, 그 다음에 프리세일과 클라우드에 대한 컨설팅,
컨설팅을 하더라도 인프라에 대한 부분, 빅데이터 부분, 데브옵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전문화해서 가지고 있고요. MSP 사업, 클라우드를 하려고 하면 모니터링이라든가 미터링이라든가 빌링,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데브옵스에 관련된 추가 개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조직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애저를 하지만 고객사에서는 뭐 애저를 쓸 수도 있고 또 AWS 쓸 수도 있고 구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매니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조직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주 메이저 그 클라우드 업체를 빼면 전체 이아스와 파스와 사스를 전체를 커버하는 파트너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아스와 파스와 모던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사스 부분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클라우드 파트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영역을 보면 한 7가지 정도 되지만 조금 더 강조를 드린다면 저쪽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부분, 데이터 부분, 그 다음에 매니드 서비스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젝트를 꽤 많이 해왔습니다. 유럽에 있는 데이터 센터 마이그레이션이 문을 닫게 돼가지고요. 클라우드로 올리자 해서 애저로 전부 다 올리는 사례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일본에 있는 그 게임사 같은 경우는 전체를 너무나 잘 돼가지고 이건 클라우드로 올려야겠다 해서 바로 또 올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DI죠. 여러분 아마 시트릭스나 VM웨어 많이 쓰실 겁니다. 망블리에서 뭐 정보 보안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혁신적으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VDI를 WVD를 새로 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시트릭스보다 훨씬 성능이 빠르고 보안에도 강한 또 호환성이 강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보안에 대해서 항상 많은 컨선이 있으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용자 인증, 권한,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부분, 접근 제어죠. 그 다음에 DB에 대한 암호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단에 있는 방화벽, 디도스, 이런 와프 부분. 자,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세트로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세트 플러스 그 위에 고객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우리나라의 그 특별한 규정 준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플랫폼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부분이고요. 데이터 역시 IoT에 들어오는 뭐 디바이스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나 정형 데이터든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분석하고 비주얼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를 직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KT의 전원을 끌어다가 여러분 집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위에 전등 이렇게 불 들어오게 만드셔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부분과 KT 사이에 그 전원망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관찰 관리합니다. 그리고 안 쓰실 때는 저희가 플러그 빼놓고요. 쓰실 때만 쓰고 또 안방, 건너방, 거실 다 켜야겠다. 손님이 온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잽싸게 KT랑 연계해가지고 자동으로 스케일업 딱 해줍니다. 거기에 맞는 빌링으로 청구를 해드리고요. 자, 그런 것들을 매니저 서비스 안에서 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클라우드의 역량을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다가가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바이오, 제약, 여기 헬스케어에 대한 클라우드가 과연 어디까지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글로벌 벤더를 본다면 AWS, 애저, 뭐 구글, 뭐 오라클 정도 되겠죠. 하지만 국내에서 약문화 데이터라고 보면 아마 아마존 쪽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를 좀 면면히 살펴보면
어느 글로벌 벤더보다 더 많은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전 안에는 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장점으로 본다면 아마존이나 다른 쪽은 대부분이 그 백본이 없죠. 백본 네트워크. 해서 다 그냥 인터넷망을 사용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KT나 다른 AT&T가 경쟁자라고 할 정도로 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4개의 리전의 망을 전체 자체 망으로 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쉽고 안전을 더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가 이렇게 인프라만 그냥 확보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이낸스 고객이면 파이낸스 고객에 맞는, 그 다음에 바이오 고객, 헬스케어 고객 다 따로따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들어가서 같은 동반자로 파트너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그러면은 바이오 쪽에 관련된, 제약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MS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크게 이 네 가지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니콘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죠. 그 혁신을 위해서 과연 제약회사, 병원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누워있다가 집으로 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경우가 다 어떤 인더스트리든 이런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가지고 퍼스널라이즈 된 개인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달아주고 주기적으로 문진표를 주고 데이터를 받고 이 사람이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해주고 미리 처치를 해주는 미리 예측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혁신에 의해서 또 한 4가지 정도의 그 기술 구조를 클라우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그럼 어떻게 컨택할 거냐? 제약회사의 고객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갈 것이냐? 요즘 챗봇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들어오는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옴니 채널로 가는 채널단이 하나 있고요. 그걸 받았어요. 그럼 안에 있는 연구원들, 임상병리를 하는 연구원들이 하는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고 안에 있는 캐파빌리티를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그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분들 제품에 대한 서비스와 제품의 이제 혁신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 혁신들에 대한 서비스와 제품들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고요. 질병 하나에 대한 알고리즘을 돌리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2달, 석 달 걸리는 그 알고리즘을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다면 1년 걸릴 거를 진짜 한 달 만에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누가 빨리 신약을 개발하느냐. 비용도 절감하고 매출도 올릴 수 있는 이런 혁신이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는 많은 데이터입니다. 클라우드가 나오게 된 바탕은, 배경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저장하고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서 클라우드라는 놈이 생겼고, 이렇게 생기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분석할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가학습을 통하고 반복학습을 통하고 인지학습을 통한 AI가 또 생겨나게 되죠. 또 시큐리티는 아주 기본일 겁니다. 그래서 임상 환자가 되던 우리의 고객들, 제약회사의 고객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효율적인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클라우드로 간 고객분도 있으실 거고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규정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미처 저희 그 파트너들도,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그동안 해드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제약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준수에 준하는 서비스와 제품들을 갖고 있고요. 이제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후에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약회사의 시스템들을 보면 GCP라든가 GMP라든가 그 GXP에 대한 부분을 좀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규정도
표준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대상이 정해지면 CSV를 통해 가지고 CSV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 태워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 서플라이에 대한 어세스먼트가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 서플라이 어세스먼트를 할 때 클라우드 안정성 평가라는 게 따라주겠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클라우드 안정성 평가를 할 때 한 4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그 서플라이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할 때 자체적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시스템들에 대한 그 중요도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의 안정성과 그 DR이라든가 백업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단계가 계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운영이 되겠죠. 그 운영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오딧, 정기감사, 비정기감사에 대한 리포트를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출구 전략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규정감사가 이 CSV에서 얘기하는 라이프 사이클과 굉장히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저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건강보험 법률에 의한 HIPPA에 대한 준수를 따르고 있고요. 또 정보보안에 대한 HI 트러스트나 FDA 미시약청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을 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에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삼는 규정 준수,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나중에 승인하는 그러한 페드램프까지 요합니다. 자, 그런 것도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라면 다 승인을,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GSP에 대한 승인, 표준 준수, 이외에 ISO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특화돼서도 갖고 있고요. 실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90개 이상의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부분, 그 다음에 US 정부 기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 리저널에 대한 부분, 각각 다르게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의 그 클라우드 안정성 평가, 서플라이 어세스먼트를 할 때도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권의 사례를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 조치 사항이 109개고요. 추가 조치 사항이 42개에서 32개에서 토탈 141개의 리스트를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세스먼트 할 때.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준이 CSA 스타에 대한 서티피케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페드램프, 그 다음에 MTCS 이 세 가지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이 있으면 기본 조치는 일단은 통과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몇 달 동안 법률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서티피케이션 3개 갖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조치에 대한 부분만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MTCS는 싱가포르하고 홍콩에만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라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페드램프 같은 경우도 미국의 미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보안을 유지, 규준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CSA 스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저게 없으면 이 세 가지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그 기본 조치 사항을 전부 다 법률팀하고 같이 풀어가야 돼요. 그 업체하고. 근데 현재 저 CSA 스타의 중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중부와 남부 모두를 다 획득을 해서 가지고 있어서 그 기본 조치 사항을 일단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켓쉐어가 아마존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늦게 시작해도 지금 따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존은 33%, 32%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8%였습니다. 재작년에. 근데 작년에 아마존은 1%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배로 16%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의 50% 잠식을 했어요. 그 마켓쉐어는.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겁니다. 왜? 그만큼 그 인프라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금융이면 금융, 제조면 제조, 바이오면 바이오. 그 눈높이에 맞게 한 발씩 한 발씩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포춘 500대 기업 중에 95%가 MSA 애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은 미국 의료기관들 중에서도 한 25,000개 기관들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제가 MS 직원처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애저를 광고를 했는데요. 그럼 제니센 컴퍼니는, 아까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의 안정성 평가라든가 고객분들의 서플라이 어세스먼트를 고객분들이 직접 혼자 다 하실 수는 없어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같이 보고요. 그동안에 온프레미스에서 하셨던 내용들, CSV에 대한 뭐 매뉴얼이 있으면 각각의 업무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GXP별로, 대상별로.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클라우드의 기술과 매칭시켜가지고 저희랑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약하나마 그래도 한국에서는 저희가 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정말 주제였던 그러면 클라우드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혁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당뇨병을 많이 앓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아무 조치가 없다면, 아무 디바이스나 이런 뭐 방법이 없다면 계속 옆에 붙어서 그 다음에 전화해서 너 지금 수치가 어떻게 돼? 계속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친구 파티에 가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밝게 웃어요. 여긴 부모가 없어요. 부모는 지금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 아이의 수치가 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갤럭시 워치나 이런 걸 또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 수치가 괜찮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애저에는 그냥 데이터 스토리지라 거기에 그냥 컴퓨팅 파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IoT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허브라는 것들, 그리고 그 허브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스트림 어널리틱스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IoT 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적인 부분을 혁신을 했다라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오늘 종근당에서 오셨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로슈라는 회사죠. 스위스에서 가장 큰 제약 회사고요. 뭐 한국 로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슈에서는 중국의 이 클레이돈이라는 그 원격 센서, 원격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연합을 해서 데이터 허브를 한 250개 정도 전국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체외 진단 시스템을 원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스템을 그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IoT 허브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 24시간 쉬지 않고 바로바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를 지금 로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로슈에서는 뭐 이 시스템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글로벌 사례에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시티 오브 호프는 미국에 있는 역시 임상병리센터고 뭐 병원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질병의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을 계속 찾아가려면, 신약을 개발을 하려면 많은 알고리즘, 많은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단체 역시 뭐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한 달이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한 달 걸리고 그 다음 모델 돌릴 때 또 한 달이 걸리고, 뭐 온프레미스에서는 아마 그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GPU로도 돌리고 뭐 한다지만 사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가 많아지고 시뮬레이션 할 게 많아지니까 클라우드에서 처음에는 뭐 VM 2개짜리 했다가 오토 스케일링으로 한 100개, 1000개를 그냥 늘립니다. 바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GPU도 쓸 수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질병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찾아가고 있고 신약 개발이 좀 더 빨리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례이고요. 인디제이 옴니프레센스라는 데는 이제 캐나다의 제약회사와 생명과학 단체에 그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그 고객분들, 제약회사, 생명과학분들에 대한 고객 관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SaaS형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CRM을 도입했고요. 그 CRM을 도입하면서 제약회사에 맞는 템플릿으로 특성 있게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거는 기존의 CRM은 데이터를 부으면 갖고 와서 고객별로 분리하고 이 고객에 대한 특성을 인사이트를 얻어서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을 때도 이쪽은 코그니티브 서비스라고 하는 AI 인증 시스템, 그러니까 말을 인식한다든가 얼굴을 인식하다든가 이런 AI 시스템을 덧붙여서 CRM의 데이터를 더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 혁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리기스라는 데 참 재밌습니다. 여기 멕시코에 있는 회사인데요. 뭐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근데 아픈데 제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서 제가 원하는 응급 처방을 좀 하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밤늦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기스라는 데는 이 멕시코, 예를 들면 멕시코에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약국을 들리고 병원을 들리고 했는지를 한번 다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네 사이트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뭐 필요하다고 치면 이 약은 너가 가장 가까운 약국이 여기야. 그래서 얼랏을 주고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오리기스라는 카드를 갖고 딱 하면 100원짜리를 80원, 70원에 또 디스카운트를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약을 지금 영업하고 있는 약국에 가장 빠르게 가서 원하는 응급처치약을 받고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고, 오리기스는 이런 혁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매출도 올리는 그런 또 그 혁신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요. 머크라는 제약회사입니다. 뭐 그냥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 UPS라는 택배회사 아마 아실 겁니다. UPS가 뭐 전 세계로 돌아다니지만 미국 내에서도 그 택배를 나르기 위해서 그 단가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로 나르는데 그 원가가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이동 경로에 대한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 전역에. 그래서 이 시스템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UPS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동선을 잡아줬대요. 오늘은 A 기사 비행기 타고 아틀란타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가. 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계가 오고 결국은 AI라는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그 사람보다 10% 20%의 더 그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뭐 수억 달러 세이브 됐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머크라는 제약회사도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 백신을 우리 고객들이 어느 수요가 있는지,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시점에 가야지 정확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유통 경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하둡,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또 머신러닝,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를 이용해서 돌려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사례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소아암 병원 1위고요. 여기서 이제 소아암 병원의 문제를 그 게놈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질병을 찾아가는 것들을 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온프레미스에서 올려놓고 많은 연구원들이 나는 오늘 이렇게 테스트할래? 난 이렇게 오늘 알고리즘 돌릴래? 근데 나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1000코어가 필요한데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에다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올려놓고 있는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안전을 준수하고 올려놨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니까 올려놓은 거고요. 거기에서 모든 연구원들이 같이 쉐어하고 이 게놈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 방식대로 연구하고, 그러면서 질병에 대한 문제를 찾아가고 새로운 약들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라는 사례입니다. 이 파인큐어라는 회사는 인도고요. 조금 다르게 저희가 그 이아스 파스도 하지만 사스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객한테 그 채널을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내부 직원들이, 제약회사에 있는 내부 직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회사의 문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 하나.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버전.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그 버전 관리가 안 되고요. 또 동시에 같이 공동 편집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누군가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사스의 5365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뭐 그 그룹웨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팀스라고 하는 그 모든 통합된 뭐 채팅이나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고 또 문서도 공동으로 편집하고 버전 관리까지 실시간으로 되는 이런 측면에서 내부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프라파마는 벨기에에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아프리카의 한 30여 개국에 약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프리카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맨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가가지고 종이로 적어가지고 이걸 언제 또 페이퍼로 옮겨서 이게 어려운 거죠. 도대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은 뭐야? 그때. 이 사람들이 왜 피드백은 뭐야? 이 회사에서 그걸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을 하나씩 나눠주고 고객 사이트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다 면접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수요도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가 되면 바로 보냅니다. 호텔에 가서. 그러면 이 회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수요 예측도 하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아까 말씀드린 CRM과 5365 이런 것들을 도입한 사례죠. 지금까지는 좀 이제 그 글로벌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좀 했던 사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시간이 끝날 것 같고요. 세브란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2가지의 그 기술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 문진 시스템이에요. 오늘도 저희가 끝나면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로 해서 아마 뭐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번부터 10번 찍으시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음, 나쁨 1번부터 10번 이거 측정할 수 있을까요? 8번, 7번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EMA나 ESM이라는 그 생태학적 접근법이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설문에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에서 느끼는 것들을 스크롤 바를 이용합니다. 저 번호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그림에 느끼는 거를 우울함, 뭐 좋음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딱 하면 내 마음과 딱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임상실험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면 경기도 경찰청 근무원 스트레스 지수 측정하는 데 지금 쓰고 있고요. 또 모야모야병 환자들 문진은 매주 2-3번씩 정기적으로 문진을 해야 된답니다. 예전에는 와서 했대요. 근데 모바일로 아까 그런 생태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장 근접한 정확한 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그 세브란스의 연구소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개발은 다 마쳤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센서력이 좋은 게 한 9가지 센서를 갖고 있는 게 그 갤럭시 워치라고 하네요. 그 되게 정확하대요. 그래서 그 워치를 통해 가지고 모바일 시스템으로 보내고 이 모바일 시스템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 가지고 실시간 분석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세브란스와는 지금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POC를 하고는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아직 프로덕션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뭐냐면 이제 세브란스의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전체 그 동선을 트래킹합니다. 딱 들어와서 이 사람은 중증 환자야, 경증 환자 붙여주죠. 그러면 뭐 IoT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요, 워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렇게 스티커도 있습니다. IoT. 자, 그런 걸 붙여줘요. 붙여주면 이 사람이 이제 엑셀을 찍으러 갑니다. 이제 엑셀을 찍고 왔을 때 그 동선과 그 내용들이 그 안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또 담겨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도 검사를 받고 또 원무과 가고 태어날 때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부 다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 응급실에다가 저희가 9개의 비컨을 다 매달아 놨고요. 거기에서 추적되는
그 환자들의 동선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에서는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이런 POC를 한번 했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다가 이거는 제약회사의 시스템에다가 이 IoT 디바이스를 달아놓으면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겠다. 디바이스 관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MS의 오래된 그 동영상을 보면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그걸 갖고 있다가 심장병 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500m, 300m를 가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오래 걸었어요. 막 미치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 순간 이제 간호사가 그걸 체크하고 그 GPS를 따라가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데에도 이 IoT 트래커를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0분을 받았는데 뭐 시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회사가 어떻다라는 거 좀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하게 제약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버된 관계로 저는 질문은 이따가 또 계속 받도록 하고요. 다음 세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